외신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리는 BK뉴스입니다. BK뉴스는 이전에 중국이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외신 보도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미국이 일본 아베의 친중 행동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하고 일종의 경고를 날리고 있다는 소식을 일본의 워싱턴 파견 기자의 기사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의 이야기대로라면 아베는 지금 일본의 국익에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일본의 JB프레스는 미국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아베 정권의 중국 접근은 위험하다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가 대표적 아베 신문인 산케이 신문의 워싱턴 주재 객원 기자란 점인데요. 기사는 중국의 군비 확장과 인권 탄압, 무역 불공정 관행에 대해 트럼프와 민주진영의 주요 국가들이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대로 아베 정권은 중국에 접근하려고 하는 자세가 눈에 띄고 있다며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거짓 외교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이 그 술책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면서 기자는 자신이 워싱턴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일본 외교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아베의 중국에 대한 최근 행동은 정말 기이하게 비춰지고 있다며 일본 외교의 위기라고 느껴질 정도라고 전하는데 미국은 중국의 무법적 대외 공세를 비판하는 동시에 대중교류의 모든 면을 축소하고 있는데 아베는 도리어 국회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고 내년 중국의 시진핑을 맞아 일중 신시대를 개척합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외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런 아베의 중국 유화적 말과 행동은 무리가 있다면서 일본과 중국 사이의 실제 움직임만 봐도 일본이 중국에 이렇게까지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자는 이런 아베의 행동은 지난해 10월에 오랜만에 중국 방문을 마친 뒤부터 여러 번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은 센카쿠 열도의 일본 영해에 무장 함정으로 항시적으로 침입하고 있고 섬에 대한 무력 탈취의 자세마저 보이고 있으며 미일 동맹에 반대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데 그런 중국과의 관계가 어째서 정상인가 하며 아베에게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내에서 항일의 이름으로 전시 일본군의 잔혹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까지 반일 교육을 바꾸지 않았음은 물론이며 시진핑은 일본과 있었던 루거우차오 사건과 남경 사건 등의 행사를 국가 최고 수준의 행사로 끌어올려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되새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신장 위구르 지역과 홍콩에서의 인권 억압을 하는 중국인데 아베의 중국에 대한 연설 내용은 인권 존중에 대한 명백한 배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자는 이렇게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아베의 친중 연설 그 자체가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옹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사는 시진핑이 일본에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중국 국내에서는 반일로 비치는 행동을 표면적으로는 억제하고 있지만 일본을 적대시하는 정책의 근간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으며 미국과 일본 간의 이반을 노리고 있는 전략인데 그런 중국과의 관계가 어째서 정상인가 하며 다시 한번 의문을 제시합니다. 현재 트럼프 정권은 중국을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 질서를 깨려고 하는 위험한 도전자이며 이제 중국과는 협력에서 경쟁이라고 언급했고 중국의 1대1로 역시 시진핑의 패권적 야망이라 판단하여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며 10월 들어서는 위구르족 탄압에 관련된 시진핑 주변의 고위급 정부 관료에게까지 미국 방문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도 아베는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반복하여 말하고 미국과는 반대로 중국과 경쟁에서 협력으로 등의 표현을 쓰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대한 간접적인 협력은 트럼프 정권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실제 미국 측의 경고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권의 국무부 인수의 핵심이었고 이전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수석고문이자 현 미국 연구기관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의 선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크리스천 위튼의 최근 논문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논문 중에서 위튼은 미국이 중국의 무법 팽창을 억제하고자 하는 대결 자세를 강화했을 때 일본이 중국에 유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미일 동맹이나 트럼프 정권에 큰 해를 끼친다고 말했고 위튼은 심지어 일본이 현재 이대로라면 아베는 트럼프의 친구가 아니게 되고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시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는 아베가 아주 간절히 바랐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아베의 행동으로 철폐는커녕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자동차들의 북미 판매와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최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한국에 대한 도발을 포함하여 실제로 한미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들 뿐이며 중국이 좋아할 만한 행동들로 이어지고 있기에 기사의 이런 지적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정말 아베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미일 관계에 대한 재정립과 동북아 정세 속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확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쪼록 아베가 이런 기자의 현명한 충고를 철저히 무시하여 시진핑을 사랑하는 친중 전략으로 시진핑에게는 버림받고 트럼프에게는 분노를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중국에는 그 어느 때보다 살갑게 대해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는 일본이 언젠가는 중국과 안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는데요. 중국을 영원한 이웃이라고 칭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협력을 확대하자는 의미입니다. 아베 총리는 내년 봄 시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도 공식 요청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해 4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자 홋카이도까지 동행하며 극진히 대접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친중 행보는 지난 2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쿵시아뇨 신임 주일본 중국 대사 환영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일본 정재계 유력 인사는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에서 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쿵 대사는 이날 일본어로 일본 정부 및 각계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제대로 실행하고 중일 관계를 올바른 궤도를 따라 끊임없이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친중 행보는 무역 전쟁까지 불사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정책과 어긋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과 6월 잇따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총리가 온종일 밀착 접대하며 미일 동맹을 과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또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우방인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는데요. 센카쿠 열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과는 화해를 넘어 둘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센카쿠 열도 갈등, 중국의 군사력 팽창 등 갈등 요인이 여전하지만 최근 실리를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은 일본과 관계 개선을 원하고 일본은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일 관계 개선은 중요하지만 이들은 언젠가 안보 문제와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미국에만 기댈 순 없기 때문입니다. BBC 방송은 지난달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의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은 북한 문제에 대해 영향력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통해 북한 문제에 개입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미국이 제시한 것이 바로 T사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에 따르게 될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이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이 한국이 있고 이제 일본 여기 방위성이 있으면 중간에 미 국방부에서 여기다 정보를 조작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미 국방부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걸 미국이 중간에 서서 그 정보를 한국과 일본에 각각 공유하게 해준다. 자, 그런데 미국이 말이죠. 이 T사라는 걸 2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불편해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 뭐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든지 핵 위협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중거리 미사일 위협이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언제 여러분이 이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 국방부에 정보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걸 다시 또 이렇게 공유한다? 그거는 시간상으로 맞지도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한국과 일본을 설득을 해가지고 2016년에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일께서 자, 지소미아가 파기되고 난 이후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옵션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2, 3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4-5가지 정도 미국의 대응 방안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 두 번째가 일본을 통한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것, 세 번째 미국이 직접 나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이 제재를 가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아직 11월 말까지 이게 지금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3달 정도 지금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게 완전히 통보를 했지만 만료될 때까지 3달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미국이 이 지소미아 파괴 관련해서 내놓을 수 있는 4-5가지 아니었다. 자, 그 중에서 미국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내놓은 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일께서 우리가 이야기한 바로 원상 회복입니다. 자, 미국이 지금 여기서 한 얘기는 뭐냐면은 지소미아 조약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생각을 바꾸어서 이걸 복원해라. 원상 회복을 해라. 이게 이제 미국이 내놓은 지금 하나의 요구 사항입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이 요구 사항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2단계, 3단계의 더 강한 조치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1월 말까지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미국의 이 입장은 바로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 미국을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지만은 이 미국 외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걸 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 읽기가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구슬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구슬이 사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사실들을 깰 수 있는 그 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관점,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지소미아와 관련해가지고 원상을 회복을 해라, 또 뭐 제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미국 외교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걸 좀 우리가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실용주의입니다. 미국은 이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럽 국가들과 달리 어떤 문제가 이런 생기면은 그 당장 닥친 문제부터 실용주의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런 아주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경제 갈등이 있죠. 증력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소미아까지 결국은 파기를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볼 경우에는 이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이 지소미아 파기를 문재인 정부가 원상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게 미국의 아주 실용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서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패권 국가이죠. 자,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힘이 강한 국가이면서 나름대로의 국제정치 질서를 만들어 나가죠. 예를 들면 자유인권, 미국은 또 자유무역을 대변하는 그런 하나의 패권 국가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국제정치 질서를 생산하는 패권 국가에도 그 종류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도적인 패권 국가가 있고 왕도적인 패권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패도적인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 냉전 시기에 이 동구 헝가리라든지 동독이라든지 여러분 체코에서 자유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소련이 탱크를 그냥 몰고 가지고 바로 밀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그렇죠? 억압을 해버리죠. 그걸 이제 우리가 패도적인 패권 국가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동맹국이라든지 자기의 위성 국가가 자기의 국가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강압적으로 하는 얘기죠. 거기는 무슨 타협이다 협상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미국이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패도적인 패권이 아니고 왕도적인 패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가 반일 감정을 선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반일 정서를 이용해가지고 국내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지소미아를 파기를 했죠, 여러분. 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죠. 하니까 미국이 볼 때는 이걸 그냥 과거 소련처럼 이렇게 패도적으로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우선은 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득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보교류 협정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 당신들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28,500명의 미군들의 이 생명이 위험해진다. 그리고 북한의 이 미사일이라는 것이 핵무기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데 그걸 언제 여러분 T사 한일 정보 공유 약정을 통해 가지고 이 국방부가 중간에서 가지고 정보를 서로 주고 그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만약에 북한의 유사상이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결국은 유엔군 사령부가 재가동이 돼 가지고 그 다국제군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일본에는 지금 유엔군 사령부 병창 기지가 7개가 있다. 거기에 탄약이 전부 다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라는 걸 유지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그냥 강압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밀고 노는 게 아니고 그걸 항상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 이 외교 특징은 실용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왕도적 패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지금 이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국제정치 질서라고 하는 것이 국제정치 현실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 여러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 각 국가들은 그 국내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중앙정부가 있는 것이죠. 그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이 있고 여러분 군대가 있어가지고 그 질서를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193개 국가가 있는 지금 이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계정부가 없는 것이죠. 중앙정부가 없는 것입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정부가 아니죠, 여러분. 193개의 주권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것이죠. 거기에는 강제력이 굉장히 약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국제정치를 중앙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 무정부 상태가 마치 무질서의 상태다. 질서가 전혀 없다. 그냥 양육강식의 그냥 이 사회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렇지만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의 존재, 미국이 지금 지소미아와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파기를 하니까 원상 회복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국제 정치 현실이 무정부적인 현실이지만은 이것이 무질서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패권 국가가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관리하고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불량 국가가 나온다. 그럼 거기에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걸 제재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후에 미국이 여기에 만들어 놓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 아시아 지역에 북한을 빼고 모든 국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본도
그 전쟁의 패후에 의해서 미국의 도움으로 여러분 다시 재생을 했죠. 한국도 지금 이 미국의 패권 질서하에서 여러분 미국의 안보 우선하에서 세계 여러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미국이 만드는 질서하에서 지금 세계 2위의 경제권으로 여러분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남아는 어떻습니까? 다 거기에 굉장히 번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이 볼 경우에는 전후에 미국이 만드는 태평양전 후에 만드는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1951년 후에 맺어진 그걸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부르죠. 그 질서 그게 바로 미국 패권 질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 미일 동맹 그 당시에 대만 이런 이 호주와의 어떤 동맹을 통해서 여기 지금 그 질서를 유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제 정치에는 중앙 정부가 없지만은 무정부 상태지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 패권 국가가 이 지역의 질서를 여러분 유지해 온 겁니다.